내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 전국에 들어갑니다. 윤 당선인의 국정 기조가 공정과 상식인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불공정 논란을 중심으로 여야 간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또 배종호 세현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처음 후보자로 지목되고 몇몇 의혹이 제기도 했었던 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송국 검증을 예상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틀간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네, 꽤 치열하게 지금 붙을 것 같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내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지금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조금씩 추가가 되고 있어요. 예. 주로 내용은 이제 그야말로 전관 예우와 관련한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법무법인에서 과도한 그런 자문료를 받은 부분도 이제 그동안 논란됐지만 계속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에 더해서 재산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건설사에다가 이렇게 본인의 집을 좀 고가로 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라든가 그런 의혹들이 지금 추가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아마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참여 정부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진보 정권에서도 일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현직에 있을 당시의 문제 제기보다는 현직 그만두고 난 이후에 주로 이제 전관 예우와 관련한 부분에 화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상당한 진통, 난항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전망을 하자면은 그래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미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통과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국무총리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을 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굉장히 이 문제가 다른 후보자들하고의 문제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통과시켜주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1명하고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 18명이 있는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분은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한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 문제하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동의 문제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재산 증식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본인 이제 공직을 마치고 나가서 한 40억 정도를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도 한 10억 정도의 재산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몰아붙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미 지난번 과거의 청문회를 통과했지만은 이제 공직 이후에 어떤 새로운 문제가 또 드러난다면은 이런 부분도 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청문 전국이 시작되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보건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법무부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 대상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연기할 수도 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청문회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지금 연계 전략을 쓰고 있어요. 3명을 공개적으로 낙마를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이제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플러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3명을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 그리고 또 정호영 후보자 두 사람을 지명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연계해서 낙마시킬 수밖에 없다. 국회
동의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17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준다면은 국회 통과할 수가 없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을 못 받은다면은 예. 지금 이제 총리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총리가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이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의혹들이 있어요. 예, 예. 뭐 대표적인 것이 뭐 병역 문제, 자녀 의혹 문제 이런 예. 부분은 국민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방패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네. 지금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만약에 지금 자진 사퇴할 경우에는 이 공격의 포인트가 다른 후보자들로 퍼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최대한 청문회까지 가보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여론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평가에 대해서 42%라는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전주에 비해서 무려 8%포인트가 급락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결국 인사 문제예요. 보니까 가장 부정적인 평가 1위가 인사였거든요. 근데 그 전주에는 보면은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이제 순위가 부정적인 평가를 바꿀 정도로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초 전략대로 지금 정호영 후보자를 계속 버티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여론에 반응해서 뭐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 정호영 플러스 알파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는 지금 낙마가 불가피할 거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내에서도 별로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는 지금 장관 내정 후보자가 이제 한 2명 정도는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의 규모라든가 또 이제 국민 정서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 역시 낙마 1순위는 이제 정호영 후보자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이른바 데스노트를 지금 내놓은 상황인데 또 공교롭게 딱 두 분이 겹쳐요. 예, 그게 이제 정호영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사실은 윤 당선인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야당들의 반대로 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통과 안 되더라도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점은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고 민주당 역시 지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네. 최소한 한 명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이 이른바 이제 교집합을 찾아보면 이 정호영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그 카드를 포기해야 될 상황 같으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민주당도 지금 연계 전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연계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한 명 정도 포기하는 선에서 지키려고 아마 애를 쓸 것이고 안 되면 플러스 알파 한 명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갈 것 같고 네. 한덕수 후보자 같은 네네.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연계 전략에서 그냥 카드로 활용될 뿐이지 실제로 낙마까지 시키겠다라는 생각은 민주당 쪽에서는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상당히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또 상징성도 있고 과거에 진보 정권에서 일을 네. 했던 그런 경력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내각 인선에서 윤 당선인이 통합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통합이 거의 없었는데 통합을 상징하는 인물이 그나마 통합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점도 아마 의식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 검수한방 얘기를 좀 해보죠. 극에 달할 뻔했던 양측의 갈등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했고 양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소강 상태에 맞이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법안 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고 근데 검찰 지도부의 뭐 집단 사표 등의 반발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보다
이 검찰의 권한이 많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반발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 그 중재안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그 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다 나름 그 사실은 뭐 겉으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속으로 지금 어떻게든 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예. 나름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걸 강행 처리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검수완박 자신들이 짜놓은 틀을 보게 되면 의외의 허점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었다. 그걸 뭐 FBI 형태로 대규모로 만들었다 했을 때 그 청장을 임명하는 건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대통령 직속으로 아주 방대한 그런 수사기관이 하나 생기는데 여기서 수사를 하려고 들면 막말로 그야말로 정치보복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것도 가능한 수단을 하나 이제 넘겨주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민주당 쪽으로서도 약간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거를 박병석 의장이 이제 해결해 준 측면이 있는 거고 네. 뒤집어서 국민의힘도 지금 의석수를 보게 되면 완전 방어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키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이야기한 검수완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틀을 보게 되면 꼭 불리한 것만 아니다. 유리한 지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중재안에 합의를 해준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검찰로서는 본인들의 권한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나마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조직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직 차원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참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필리버스터 얘기도 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뭐 위장 탈당 논란도 있었던 상황에서 일단은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세부 내용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큰 흐름이 이제 잡혔다고 봐야 돼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방향은 되돌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4월 임시국회 때 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5월 3일 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예. 법안을 이제 공표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시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은 이제 4개월 유예 기간 건너뛰어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쟁점 또는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검찰 외에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정한 수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이제 앞으로 여야가 굉장히 좀 다툴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조건과 관련해서 중수청 출범 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이제 폐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수청 출범 이 문제가 과연 선택의 문제인지 아니면 필요 충분의 조건인지 이런 부분과 가지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역시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이제 대통령이 취임해서 과연 이 법안이 넘어올 경우에 본인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뭐 법적으로 동의 절차를 거쳐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쟁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의 최근의 행동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검찰 입장에서 물론 반발할 수도 있어요. 예. 왜 우리의 수사권을 박탈하느냐? 그렇지만 이걸 이제 검찰이나 그런 경찰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검찰의 흑역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비대한 어떤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지금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본인들이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로 주제를 좀 돌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서울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찌감치 후보로 선정이 됐고요. 반면 민주당은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승카드 물색에 이모저모해서 공을 들이기는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당내 개파 분열상만 노출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좀 승리의 불씨를 살려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흐름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인물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다가 결국 이제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전략 선곡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니까 전략이 전혀 없어요. 전략 선곡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원래 3명들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안 하겠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안 하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송영길, 그리고 박주민, 그리고 김진애. 그럼 원래 있는 3사람으로 다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도로 공천이지 이건 전혀 전략 공천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당초에 승산이 없었던 서울시장 선거가 더 승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 유권자들에게 뭔가 새롭게 쇄신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잡는 데는 상당히 이런 선택이 좋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아시겠지만 서울시장 선거 전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자치단체장 한 명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니고 전체 17개 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선거를 끌고 가는 그런 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송영길 전 대표가 후보가 지금 사실상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얼굴을 내놨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경기지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을 지냈던 김은혜 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의 후보로 결정이 된 건데 어떻게 민주당 측의 4명은 모두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김은혜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랄까요? 양보 없는 승부가 예측되는 상황 어떻게 좀 분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굉장히 강해져 버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전 후보가 이 경기지사를 직전까지 지내기도 했었고 지난 대선 그 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경기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그림자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윤 당선인 측으로서는 어떻게든 이재명의 그림자를 좀 없애고 싶은 그런 심리가 당연히 작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윤심이 강하게 가장 제가 보기엔 전국 그 어느 곳보다도 강하게 투영됐던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결과적으로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경선 결과를 보더라도 민심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앞섰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당심에서 결정적으로 어찌됐건 이제 윤심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김은혜 후보가 이제 경선 승리를 한 상황인데 자 이런 구도로 갔을 때 과연 어느 쪽에 더 유리할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윤 당선인이 지금 국정 수행 관련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우리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만약에 윤 당선인이 취임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 국정 수행 지지도가 50% 아래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지사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자력으로라도 그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로 오히려 가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데 윤심을 반영하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다 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 윤석열 대리전에서 이재명 쪽을 이제 상징하는 대변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지금 지켜봐야 되죠. 그러니까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사실은
임기 초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네. 현재까지 상황에서만 보고 얘기를 드린다면 사실은 쏙 그렇게 좀 낙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4명의 후보가 모두 이재명 전 지사와의 관계를 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은혜 후보는 윤심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미니 대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미리 성급하게 볼 수는 없지만은 이런 이제 결과들이 미래의 그런 방향으로까지는 연동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 의원직을 던지고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초선이지만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당선이 될 경우에 본인이 이제 특히 여성이니까 앞으로 이제 대권 주자급으로 굉장히 이 반열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대권에 대한 꿈을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김동연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미 이제 대권 도전했지 않습니까? 도중에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포기를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 본인이 당선될 경우에는 4년 이후에 자연스럽게 대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를 지금 이재명 대 윤석열 또는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두 사람의 리턴 매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성격 자체가 지금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제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내 기반이 전혀 없지만은 이렇게 강력한 여론조사 1위의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지금 두 후보의 여론조사를 보면 초박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 0.7%포인트의 승부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김은혜 또는 이제 김동연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붙어가지고 당선이 된다면은 그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도 이 0.7%포인트에 준하는 그런 초박빙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또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현재 4파전으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고 내일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이게 경선 결과에 따라서 최대 10명까지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미니 총선급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보선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최소 5곳은 이제 확보가 됐고요. 언론에서는 최대 10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일단 이분들이 다 후보로 확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5명 플러스 알파로는 되니까 미니 총선에 해당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는 맞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4.7 재보선처럼 국민의힘이 압승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미니 총선이라고 부른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지역이 지금 여당의 강세 지역도 있고 또 야당의 강세 지역도 다 지금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승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5곳이 확정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4곳이 지금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고 한 곳이 지금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고요. 네.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역은 이제 수도권 민주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북, 또 제주 이건 또 민주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우세하거나 또는 불리한 그런 결과는 나오겠지만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정당이 독식하는 그런 재보선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전망 이어가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윤 당선인 하기에 많이 달렸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이 지방 선거보다도 오히려 중앙 정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정권하고 훨씬 더 연동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윤 당선인이 만약에 임기 초반에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벌써 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견제 심리가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기존의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자리도 지키기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이 당선인이 대통령 이제 공관을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 외교장관 공간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이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고 그 기간 동안 출퇴근을 서초동에서 한다고 해요. 교통대란 이거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최대한 시민 불편이나 혼잡이 없도록 배려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좀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배려한다고 해도 어떤 뭐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좀 준비 부족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빚어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이제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했지만 지금 용산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뭐 육참 공간으로 갈 부분도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이제 가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졸속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백악관이 180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200년 넘게 지금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국가의 100년 대계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 집무실 문제 그리고 관저 문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졸속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평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집무실이 참 말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한남동 외교장관 공간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뭐 똑같은 뭐 출퇴근 문제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민 불편은 이제 불가피해진 상태죠. 이렇게 되면 윤 당선인, 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동하기 전에 먼저 조기에 출근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거는 좀 감수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이제 뭐 윤 당선인의 좋게 얘기하면 정치적 결단이고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상당히 좀 자기 고집 이런 게 좀 많이 작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시민들의 불편 이 부분을 어찌됐건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거고 자기 편의보다는 일단은 국민, 시민에 대한 배려를 우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략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대 이제 출근 시간 뭐 8시, 9시 그때가 아마 가장 붐비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좀 출근을 해서 참모진들도 그렇게 되면 좀 더 힘들어지겠죠. 조금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조기에 직무를 시작을 해서 참모진들도 굉장히 일찍 출근했고 그랬던 이제 전례가 있는데 그때처럼 일찍 출근하고 차라리 일찍 퇴근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과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